그렇잖아요, 지금. 지금 박지원을 시켜서 지금 박지원한테 제보를 하는 거지. 그래서 박지원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계속 앞에 나서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박지원 한번 치려고 했더니 그 사이에 그 누구니? 김관진을 내세워가지고 그 사이에 김관진을 내세워서 누구지? 김광진 젊은 의원을 시켜서 다시 정윤회 비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집중해야 되는 건 정윤회 그런데 관심 없다고 국민이.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거 내나 그 썩고 냄새나는 애들 솔직히 관심이 없어. 지금 국민은 200조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건에 집중하길 바라고 있는 거야.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파 정신 좀 차리라고. 지금 당신들이 해야 되는 건 200조 국민 혈세 200조 원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는 그런 본능을 보여달란 말이야. 야당의 본능을. 가만 보니까 지금 사자방 비리는 소위 젊고 개혁적인 의원들이 주도했던 이슈야.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계가 그 정윤회 스캔들을 터뜨리면서 전국을 지네가 주도하고 싶은 모양인데 나 진짜 씨발 진짜 열받아.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 200조 원 날려먹고 테니스 치고 다니는 이명박 잡아넣는 거야. 그거 못하면 너네는 2016년에 총선에 나올 생각하지 말어. 이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한 부분이 어려워요? 지금 내가 얘기한 부분이 그 어려운 거야? 좌우지간. 이해가 좀 돼요? 괜찮아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새마을운동, 제2의 새마을운동 160 몇 조? 느낌이 어때요? 그러면 나는 160 몇 조를 지방에 투입하는 거 반대하냐? 아니요. 6년 동안 165조 원을 제대로 투입한다면 나는 찬성이에요. 지역에 산업시설을 만들고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공단을 조성하고 뭐 IT 산업재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해외로 빼돌린 공장들을 다시 갖고 와서 제조업 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을마다 뭐 면 단위마다 병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네 세계가 모이는 곳에 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학교와 병원 중심 그리고 농촌 지역의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농촌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전원 의무급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돈을 160조 원을 넣겠다 그러면 난 찬성이라고. 그런데 지금 쓰겠다는 거는 뭐야? 내나 또 건설이야 건설. 길 뚫고 뭐 건물 짓고. 자, 왜 쟤네들은 맨 길 만드는 데다가 돈을 쓸까요? 길 만들고 건물 만드는 데다 돈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건설의 기본이 뭐냐? 먼저 대기업이 건설 수주를 받아. 지네가 안 지어. 지네는 거기서 몇십 프로 띄어먹고 하청을 줘. 그러면 하청을 받은 업체가 지네가 몇십 프로 띄어먹고 삼청을 줘. 실제로 삼청 업체는 그 돈으로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부실공사를 해. 결국은 절반 이상이 대기업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거야. 이걸 대기업만 먹겠어? 그 정책 결정한 새끼들이랑 나눠 먹겠지? 결국 건설이 리베이트가 많은 장사이기 때문에 쟤네들은 국가 예산을 건설에다 투입하는 거야. 돈도 안 되는 건설에. 그래 4대강에 자전거 도로 만들어놔가지고 우리나라 삼천리 자전거 많이 팔렸니? 가서 봐봐. 4대강 자전거 도로에 돌아다니는 거 전부 다 수백만 원짜리 외국 자전거야. 우리나라 삼천리 자전거 돌아다니는 거 없어. 전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수입 자전거야. 누구 좋으라고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러면 왜 160조 원의 새마을운동을 왜 하려고 그럴까? 이유가 뭘까? 이게 또 사연이 있어.
무슨 사연이냐? 1970년, 60년대부터 박정희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농민들을 도시의 노동자로 흡수를 하는 거야. 그러려면 먼저 농촌이 망해야 되잖아. 농촌이 망해야 되니까 이 박정희가 고가 농산물 매매를 갖다가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거야. 박정희 전두환 때 유도했던 게 뭐였냐면 농민들이 스스로 판매하지 못하게. 그래서 아주 복잡한 도매 구조를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게 하는 거야. 농민들이 판로가 없어서 똥값에 농산물을 파는 그런 구조를 일부러 만든 거야. 그래야 농민들이 망하고 자식들을 노동자로 보내니까.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촌을 몰락시킨 거야. 그래서 농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 그러자 박정희가 만든 게 새마을운동이야. 농민들 속이려고. 이장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하는 거야. 잠바 주고 모자 주고 완장 주고 교육을 하는 거야. 옛날에 공산당 교육하듯이. 박정희가 옛날에 공산당이었잖아. 응? 옛날에 공산당 교육하듯이 모자 주고 잠바 주고 완장 주고 이장들을 교육을 시킨 거야. 전화기 놔주고. 그러면서 새마을운동, 그래서 뭐 4H, 뭐 새로운 농촌 지도자. 그래서 뭘 했는데? 결국은 이장님이 뭐 했냐? 마을의 불순분자 내지는 이 농민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 신고하는 그 역할을 이장한테 맡겼던 거야. 그러면서 이장들 데리고 관광 다니고. 그래서 이장을 감시 조직으로 썼던 거야. 그래놓고 뭐 했어요? 결국 슬레이트 지붕 만들어준 거. 그게 다야. 그 초가 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꿔준 게 다였다고. 그런데 이 슬레이트 지붕은 이 방한 효과가 없었어. 이 초가 지붕은 그게 원래 소위 지금으로 치면 그걸 뭐라 그러냐? 왜 화단으로 천장 만드는 그런 식으로 그게 그 자연 방한 효과가 있었다고. 방한, 그 다음에 뭐 방열 기능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걷어내고, 초가 지붕은 나쁜 거라고 전부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그 시멘트 찌꺼기 같은 걸로 만든 그 이렇게 물결무늬 지붕을 얹어준 거야. 근데 그게 바로 성면, 성면으로 만든 소위 그 발암물질이었던 거야. 발암물질. 그 슬레이트 지붕으로 색색깔로 바꿔준 게 그게 새마을운동의 다였어. 그래서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 새마을운동에 대한 자료도 나왔잖아. 주로 경상도에 많은 예산을 썼다고. 새마을운동이라고 떠들어봤자 주로 경상도 농촌에다 많은 예산을 썼어. 난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그 시골을 잘 몰랐어. 대학교 때 전라도로 농화를 간 거야. 근데 내가 순창이라는 데로 갔는데 순창 면까지는 포장도로야. 근데 면 소재를 딱 벗어나면 마을로 들어가는 건 전부 다 흙길이었어. 그래갖고 그 트럭을 타고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쓰고 농촌 활동을 들어갔단 말이야. 그렇게 5년을 다녔어. 근데 남편이 경남 사천 사람이야. 경남 사천에 우리 시댁으로 내가 인사를 하러 갔는데 논밭 바로 옆까지 포장도로인 거야. 뭐 면사무소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을 안에서 논밭 옆에까지 전부 다 포장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밑에 도로도 차가 거의 없는데 그 위에 몇 칸의 고가 도로가 또 있어. 차도 안 다니는 도로가 그렇게 많은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전부 다 국가 예산을 갖다가 길을 때려 지은 거야. 왜? 그 길 지으면서 권력자들은 리베이트를 나눠 먹은 거지. 실제로 그 돈으로는 뭘 했어야 됐냐? 노인들을 위한 병원을 지었어야 됐고,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지었어야 됐고, 중고등학교를 위한 학습 기자재를 올렸어야 될 돈인데 그런 돈 갖다가 죄 길만 지은 거야. 길만 뚫은 거라고. 차도 별로 안 다니는데. 그래야 지네들이 리베이트 받아 먹으니까. 새마을 운동에서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에 뭔 도움이 됐냐고. 그런데 또 길 뚫겠다. 160조 원을 들여서 또 길 뚫는데 지랄 개지랄.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 왜 하는 거냐? 왜 도대체 이 새마을운동에다가 백몇십조 쓰겠다는 뻥을 외칠까? 지금 농촌 분위기가 살벌하대. FTA 때문에. 박근혜가 FTA를 올해 4개인가를 했잖아. FTA 때문에 지금 농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우린 다 죽는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잘 모르고 요즘에 농촌으로 내간 젊은 사람들이 이 FTA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8년 전에 FTA 처음 추진할 때 FTA가 되면 농산물 가격이 내려간다며. 물가는 싸지고 일자리는 늘어난다며. 기억 안 나? 노무현 때도 그랬어. 노무현 때 FTA 추진했던 외교부 재정부에서 FTA를 추진하면 물가가 내려가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런데 그때 노무현 정부 때는 여당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대해갖고 그 FTA 뭔가 문제 있다. 좀 더 정확히 알아보자 이래서 반대를 했다고. 그래서 노무현이 강요하지 못하고 끝냈어. 이명박이 되자마자 통과시켜버렸잖아 FTA.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물가가 싸졌어요? 이명박 때부터 지금 FTA가 그 뭐 한이유 FTA 뭐 엄청 낮잖아. 그 물가가 싸지고 그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결국 농민들만 죽어나가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박근혜가 한중 FTA를 했어. 한중 FTA의 직격탄은 농촌에서 그대로 먹는 거야. 그대로 당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 막 올라가니까 제2의 새마을운동을 하겠다라는 또 개뻥을 치는 거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본다는 거죠. 아니 그 160조 원이 무슨 돈이 어딨어? 160조 원을 진짜 드릴 돈은 있어? 돈이 없어서 8조 원 무상보육도 못한다며. 8조 원 정부에서 약속했던 박근혜 공약 무상보육하는데 8조 원 드는데 그 돈이 없어서 안 된다며. 360억 경상남도 애들 무상급식 지원 돈이 없어서 못한다며. 무슨 돈으로 160조 원 새마을운동을 해. 그것도 뻥이지. 지난번 공약 때처럼 대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준다던 그 뻥. 아이들을 믿고 낳으면 국가가 키우겠습니다. 그 뻥. 그런 것처럼 또 지금 당장 FTA 때문에 분노한 농심을 어떻게 좀 물타게 하고 가려는 또 개뻥 아니야? 자, 이제 얘기 다 했다.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NS 이야기로, 오늘의 주인공 NS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아주 간단하고 진짜 짧게 하나만 하면 이번에 사고 난 원양어선, 이 원양어선 이번에 이거 사조 그거 있잖아. 왜 사조 산업, 지금 오늘까지 나온 뉴스가 뭐예요? 현재 시신이 7구 발견됐다는 거지. 현재 시신이 7구가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빈 구명정 4개가 발견이 됐고, 그리고 아직 40몇 명이 지금 실종 상태로 있는데, 오룡호. 자, 여기서 지금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온 얘기에 의하면, 원래 잡을 수 있는 그 양이 있는데, 이 회사에서 더 많은 양을 잡으라고 요구를 해서 무리한 조업 중에 사고가 났대. 거기 기상이 악화되고 그래서 철수를 해야 되는데 더 무리한 양을 요구하는 바람에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대. 그 얘기 하나 나왔죠. 어획량 더 늘리라는 회사의 강요 때문에 무리한 조업 활동 중에 사고가 났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배가 36년 된 배였다. 여기서 더 끔찍한 얘기가 나와. 뭔데? 우리나라의 원양어선에는 선령 제한이 없대. 원양어선에 선령 제한이 없대. 그 배가 몇 년이 되든 계속 운행하겠다 그러면 운행할 수 있대. 왜? 이 원양어선이 결국은 이 대기업들이 그렇게 무슨 통조림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잖아. 그러니 원양어선에 대한 선령 제한을 못 만들게 하겠지.
그래서 그 선박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면 돈 몇 푼 쥐어주고 언론 무마해서 덮겠다는 거지. 아니 세월호 이후에 이렇게 큰 선박 사고가 났는데 50여 명의 국민이 죽거나 실종이 됐는데 보도도 안 해. 우리가 세월호를 잊으면 다음 희생자는 우리가 될 거라 그랬죠. 자, 누가 빨갱이야? 어? 야, 누가 빨갱이야? 빨갱이는 저기 청와대 가서 찾아. 우리 아버지는 공산당 당원한 적 없어. 박근혜 아버지는 공산당 당원이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공산당 당원한 적 없어. 우리 아버지는 공산당이 싫어서 월남하신 분이야. 박근혜 아버지는 남조선 노동당 당원이었던 거고, 나는 이제까지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이하고 악수하면서 웃고 마주 앉아본 적이 없어. 청와대 박근혜는 김정일이랑 가서 마주 앉아가지고 김일성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둘이 맞장구 쳤다며. 그리고 김정일이 만나고 내려와가지고 자서전에다가 김정일 칭찬했다며. 그거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거기다가 김정일이랑 약속했다고 한일 축구하는데 태극기 흔들지 말고 단일기 흔들으라고 얘기했다며. 내가 만약에 그랬어봐. 김정은이랑 마주 앉아서 악수하면서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다. 그리고 김정은이 칭찬하는 자서전 내고 김정은이랑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단일기를 흔들자고 얘기하면 너네 나 잡아다가 종신형태 될 거잖아. 박근혜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불륜이냐? 이중잣대를 버려. 이중잣대. 열받아. 어따 대고 빨갱이야. 내가 지금 마음 같아서는 내가 그 누구니? 박근혜 김정일 만나는 동영상 확 틀어버리고 싶은데 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줄 알아. 또 한 번만 빨갱이 소리 해봐 그냥. 씨 열받아. 자, 그럼 우리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 이 오룡호 문제, 지난번에 세월호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적인 모든 조직을 아우러서 국가 모든 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민의 재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안전처 만든다며. 뭐하냐 걔네? 국가안전처 그래서 뭐했냐? 또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보내고 연봉만 따박따박 받아 쳐드시고 계시냐? 박근혜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박근혜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자, 좌우지간 회의만 몇 시간씩 하면서 말이야 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며. 아유, 국가안전처가 아니라 국가원수처야. 원수들이 뭐에 앉아있어. 아무도 안 되는 국민 세금 빨아먹는 진짜 원수들. 아유. 자, 그럼 우리 이제 NS 얘기할까요? 백초롱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또 오늘의 주인공이잖아. 메인 디쉬. 중요한 주제가 나왔으니 잠깐 일단 노래 하나 듣고 예.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 노래 말고 우리 저기 자료실에 올라온 영상 하나 보고 있을까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조업을 하던 사조산업 소속 501 오룡호 침몰된 지 사흘째입니다. 지금까지 빈 구명 보트 4척만 발견됐을 뿐 실종된 50여 명의 선원들의 소식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실종 선원들의 가족들은요,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 어떻게 보고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의 김길수 교수를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베링해라는 곳인데요. 이곳이 예. 원양업계에서 굉장히 악명이 높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곳입니까? 예, 베링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링 해협의 아래쪽 태평양을 말합니다. 예. 한겨울에는 해상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내려가기도 하고요. 예.
육지에 인접한 바닷물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서 연안 바다가 얼어붙고 따라서 유빙은 배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이 유빙도 수시로 내려와가지고 항해하는 선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쪽을 뭐 약 30배 정도 항해를 해봤습니다만은 겨울에는 눈도 엄청 많이 오고 예. 시정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의 해상 기온은 영상 2도쯤 되고 바닷물 온도는 영상 1도 정도라 한겨울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예. 여전히 열악한 곳입니다. 예, 유빙이 떠다닌다. 그러니까 바닷물 위에 큰 얼음들이 떠다닌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얼음 위쪽은 이제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 아래쪽에 얼음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배하고 부딪히면 큰 충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쪽 이제 해상 기온이 굉장히 낮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추운 건가요? 예, 우리나라도 온도가 지금 영하 한 5도까지 지금 내려갔잖아요. 예. 그쪽은 우리보다 위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북위 약 한 70도쯤, 68도쯤 되기 때문에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악조건인 그런 상황이고 당시 또 바람도 초속 20m 정도 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초속 20m면요. 태풍이 초속 17m 이상이면 이게 태풍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쯤 되면 사람이 걷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바람이죠. 배 같으면 엄청나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런 바람이 이틀 정도만 연속 계속 같은 방향으로 불어주면 파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한 7m, 8m까지도 높아집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20m 정도면은 사람이 걷기 힘들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예. 운항이 얼마나 힘들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배의 경우에는 방향 배의 경우는 이제 작은 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가고자 해도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아, 그래요? 예, 앞으로 못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파도가 예를 들어 어느 방향에서 보면 그 파도에 적응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파도를 그대로 맞는 수밖에 없는데 트롤선 같은 경우는 특히 배가 좀 낮거든요. 트롤선이요, 이번에 오룡호 같은.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파도가 바로 배 위로 들어올 가능성도 많아지죠. 아, 파도가 높을 경우에 바닷물이 선 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많다. 아주 많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이 정도 기상 상황이었으면은 뭐 선장이라든지 선사 측에서 그 조업을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조업 중단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또 선사의 눈치를 다 보고 있죠. 저도 선장을 했습니다만은. 예. 요즘은 통신이 발달했다 보니까 본사에서 계속 지시를 하기 때문에. 예. 선장이 자기 혼자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업을 많이 해야 또 이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또 그걸 원하고. 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제 사조 측에서는 이제 선장의 판단에 맡겼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요즘 선사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오룡호 선장의 경우도 약간 선사의 눈치 좀 봤을 정황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선장이 선사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죠. 선사의 눈치를 보는데 이제 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선사에서도 또 지시를 하고 종합적으로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실종 선원 가족들 말에 따르면요. 사고 전 전화 통화에서는 이제 할당받은 어획량을 다 잡았었는데 선사에서 추가 조업 지시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뭔가 좀 성과급 이런 것도 좀 고민이 있어서 무리하게 조업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뭐 이번 경우는 다른 배들은 사실 이런 상황이면 다 조업을 포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기상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에 이런 바람이 불었다 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선박을 출항 통제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가 있는 배들은 이것도 특히 작은 배들은 그 바람이 안 부는 쪽으로 캄차카 연안 쪽으로 비항을 해서 좀 쉬었다가 며칠 후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배들은 다 조업을 포기를 했는데 왜 이 배만 유독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예. 그건 상당히 무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뭐 선장을 해봤던 교수님의 경험으로 봤을 때도 당시에 좀 무리한 조업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시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또 가장 또 궁금한 것이 사고 원인입니다. 이제 예.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배가 이제 기울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선원들이 배를 세우려고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퍼냈고 어느 정도 이제 복원이 됐다고 판단했는데 갑자기 예. 배가 침몰을 했거든요. 복원력이 상실돼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럴 수 있죠. 일단 배수가 침수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하나는 기상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파도가 높은 상태에서 그 파도가 선내로 들어왔고 유입되고. 그 물이 제대로 안 빠져가지고 예. 선내에 그 스커프 등이 있어가지고 선내로 물이 들어오면은 이게 조금만 있어 빠지게 돼 있거든요. 스커프가 뭡니까? 배수구 말씀하시나요? 스커프라고 하는 것은 배수구를 말하는 예, 거죠. 예. 예,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물이 빠져줘야 되는데 이제 물이 안 빠졌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예. 아니면 이 배가 아주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선체에 어딘가에 우리 눈에는 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가 다 부식이 돼서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선저 쪽에 파공이 생겨서 예. 그쪽으로 해수가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파공이 생겼다. 그러니까 무슨 가판 같은 철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거 말씀? 예. 선저 쪽에 이제 10mm의 철제가 있는데 이게 배가 오래되면은 그쪽에 습기가 많이 생겨가지고 부식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나라 원형 어선들이 굉장히 오래된 배가 많더군요. 예. 원양어선이 지금 2013년 통계입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작년 통계인데 그 원양어선이 342척인데요. 예. 21년 이상 된 선박이 312척이니까 한 90% 이상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노후된 선박이 너무 많은 거죠. 예, 그런데 뭐 사조 측에서 이제 2003년쯤에 개조를 해가지고 거의 3배다. 뭐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개조는 보통 이제 상부구조만 개조를 하는 것이고, 아하. 선체 자체를 개조를 하질 않죠. 아하. 물론, 이제 스캔을 합니다. 철판에 예. 스캔을 해서 얇은 이 부분은 새로 갈기도 합니다만은. 네네. 그러나, 이 오래된 배는 역시 오래된 배죠. 철판이 어느 쪽에 부식이 됐을 수 있죠. 뭐 새로 개조를 했다 할지라도 오래된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고칠 수는 없는 그러한 개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안 좋은 기상 때문에 파도가 바닷물이 많이 들어왔고 배수구가 필리핀에서 쓰던 소화를 배야, 못해서 혹은 또 구멍이 나서 침몰했을 가능성을 많이 제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이제 수색 작업은 안타깝게도 성과가 별로 없네요. 그가 4척이 발견된 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이제 구명보트나 라이프 래프트를 미리 좀 하강을 시켜서 선원들이 탔으면은 아마 거기 안에 많이 들어있고 그러면 이제 구출이 됐을 것인데요. 예. 굉장히 늦게 아마 배가 넘어가니까 갑자기 탈출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바다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는데 바다에 뛰어들면 수온이 아주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길어봤자 1시간, 짧으면 30분 정도밖에 견디지 못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빨리 대선을 판단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보고가 된 지 4시간이 지났던 상황이었거든요. 선상에 보고가 된. 그래서 사고가 일어난 직후 대응 관련해서도 이제 국민안전처가 제 역할을 못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국민안전처는 사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제 역할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죠? 예. 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월호 사고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국민안전처가 이제 새로 설립된 부처로서 아직은 아마 경황이 없어서 그럴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잘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고, 뭐 이 사고뿐만 아니라 많은 사고들이 앞으로 있을지 있잖아요. 모르는. 예. 예,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빨리 시나리오별 상황 장악 시나리오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현장을 예, 예. 생각하니까 정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게 드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해양대학교의 김길수 교수였습니다. 이번 선박의 원인 많이 닮은 거죠? 아까도 말이야 이 얘기 중에 세월호를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 야! 세월호 사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점 정리합시다. 세월호 문제 왜 터졌어요? 원래 우리나라의 여객선 20년만 다닐 수 있는데 이명박이 30년으로 연장하는 바람에 유병언이가 그 낡은 배를 사갖고 온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영업하려다가 그 영업하면서 또 이익을 위해서 불법으로 개조까지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가 생긴 고장난 배를 운항을 시켰는데 그 운항을 하기 전에 원래 우리나라의 선장은 배가 안전하지 않으면 출항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어. 그게 선장의 선박안전점검 의무규정이었어. 그거 없앤 게 누구야? 박근혜야. 이명박이 선령 제한 늘리고 박근혜가 안전점검 의무규정 없애고 그 다음에 선주회사들이 그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해가지고 뭐 민간 민간 구조 순환구조법 만들고 그리고 지네들끼리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안전하다고 구라치고 오로지 돈만 위해서 거기다가 교육부에서 4대강 사업 이후에 크루즈 선박에 그 탑승자가 많은 걸로 숫자 올리려고 애들더러 강제로 배 타고 수학여행 가라고 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사고 난 게 세월호야. 그러면 세월호는 지네들이 원해서 타고 간 거야? 학교에서 가라고 해서 간 거야. 돈이 싸지도 않은데 이명박이 선박 연령 제한 풀고 박근혜가 안전점검 의무규정 풀고 선주회사에서 가짜로 안전하다고 뻥까고 그 다음에 한국성급이라고 박정희 때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선박에 운항허가 내준 새끼들이 로비받고 안전하지 않은 배를 안전하다고 허가해준 거 아니야. 그럼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새끼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족친 다음에 잊어야지. 누가 처벌받았다고 잊으라고 지랄들이야. 이제 수사 시작했는데. 니네 아버지가 저 배에서 죽어도 네가 이자 소리 나오겠냐? 미안해 소리 질러서. 원래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아닌데. 아우 처음 오신 분들 놀라셨죠? 어서 오세요. 놀리지 마시고요. 네, 우리 오늘의 주인공 NS 얘기할까요? 그래요. 자, 우리 NS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자, NS가 누구냐? 여러분 그 비정상회담이라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비정상회담이라는 게 그게 JTBC 방송이죠. JTBC 방송이고 그 JTBC에서 이 비정상회담을 아프리카에서 그 생중계를 하는데 그때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10,000명씩 본다며? 그죠? 한 10,000명 본다는 거죠? 엄청난 프로야. 그러면 이 비정상회담이 뭐냐 하면, 예. 할 일 없었어? 잘못 신고 가서 유바라스가 눈에 젖으면 안 된다잖아 물에. 너무 걸을 때만큼 큐를 달하는 것처럼. 고생했어. 수고했어. 빨리 들어. 따뜻한데 쉬어. 자, 그 이제 진짜 진짜로 NS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비정상회담 이야기. 그 비정상회담이라는 게 나는 뭔지 몰랐어. 맨날 우리 집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광고가 돌아가는데 그래도 볼 생각을 안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보고 있는데 그걸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이었어. 야, 이거 진짜 대단한 프로다. 내가 그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를 보고 너무나 놀란 거야. 그래갖고 앞부분부터 이제 차근차근 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지금 영국은 빠졌나? 원래 처음에 영국,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호주, 그 다음에 뭐 중국, 일본, 그리고 오칠이는 어디야? 가나? 그래갖고 10명인가에, 그러니까는 그 각 10개 나라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도 있나?
터키. 터키까지 11개. 터키까지 11개 나라가 오고, 그 다음에 한국의 대표가 모여서 같이 이제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 거야.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면서, 그래서 뭐 청년 실업의 문제, 이런 거. 청년 실업의 문제라든가, 뭐 결혼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래서 그런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각 나라의 청년들이 자기네들 문화의 입장에서 토론을 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볼 때 굉장히 교육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11개 나라를 다 가볼 수가 없잖아. 근데 그 11개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보면서 느낀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그 내용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는데, 이게 맨 처음에 문제가 터진 게 한 2, 3주 전이야. 그지? 문제가 터진 게 한 2, 3주 전인데, 그때 무슨 문제가 터졌냐 하면, 일본 대표가 타쿠야라는 애가 나왔었는데, 그 타쿠야라는 애가 빠지고 다른 일본인이 온 거야. 다른 일본인이 오게 됐는데, 그 일본인이 나오는 상황에서 노래가 아주 짧게 지나갔는데, 그 노래가 기미가요였다. 그러면서 기미가요 논쟁이 막 벌어지면서 비정상회담을 폐지해야 된다. 그런 운동이 밤새 네티즌들한테 벌어진 거야. 그런데 여기서 반론이 나온 거야. 야, 맨 첫날 타쿠야 나올 때도 그 노래 나왔잖아. 맨 첫날 타쿠야가 나올 때도 그 노래가 나왔대, 똑같이. 근데 그때는 말을 안 했던 애들이 왜 갑자기 타쿠야가 바뀌면서 나온 일본인의 깔린 기미가요를 문제 삼았을까? 그날 그 비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이 뭐였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우리는 자기네 나라에서는 국민이 불행한 건 국가의 책임이라고 본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그 기미가요 사건이 터진 날이 그 방송의 내용이 우리 자기네들 나라에서는 국민이 불행한 건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상하게 한국 사람이 자기가 불행한 건 자기 탓이라고 그런다. 그런 이야기가 막 나왔다는 거야. 그날 밤 기미가요 논쟁을 일으켜서 비정상회담을 폐지하라는 운동이 벌어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호주 남자애가 무슨 비자 문제로 떠나는 스캔들이 또 하나 있었는데 별로 큰 영향이 없었어. 그 다음 건이 이번에 NS 건이야. 그럼 NS라는 애는 누구냐 하면 터키애인데, 그 11명의 외국인 중에 한국말을 제일 잘해. NS라는 애가 한국말을 제일 잘하고, 그리고 이 터키의 속담? 터키의 속담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사실 비정상회담에서 발언을 제일 많이 한 애가 NS라는 애야. 그 NS라는 애가 사실은 이 비정상회담의 중심축이었던 거지. 속담도 많이 알고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데, 근데 얘 기본 정서가, 나는 사실 NS를 안 좋아했어요. 막 그러면서 여기 그 손석희 뉴스의 광고도 막 NS를 띄우잖아. 나는 그게 NS를 일부러 띄웠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나는 그 NS를 싫어했어. 왜? 얘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인 거야. 그러니까 터키의 얘 기본적인 정치 의식이 굉장히 교만하고 되게 보수적인 그 틀에 갇혀 있는 애였어. 그런데 이상하게 NS를 띄우더라고. 이상하게 NS를 띄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NS를 너무나 띄우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 나쁘게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터진 거야. 난 솔직히 그 비정상회담 중에 나오는 그 미국인 있잖아. 미국인 조그만 그 똘똘이 스머프 같이 생긴 애. 걔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걔가 그 NS만큼 아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얘가 개념도 되게 바른 입장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 미국인 타일러라는 애를 보면서, 아, 쟤 참 생각 괜찮다. 걔 괜찮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온 애도 굉장히 내용이 있는 애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독일 애하고 미국 애하고 이 둘이 굉장히 괜찮단 말이야. 그런데 자막을 깔더라도 그 NS하고 그 중국인 아나운서, 그 중국인 아나운서도 보면요, 굉장히 대륙 그러면서 되게 생각이 고루한 애야. 근데 너무나 중국인하고 이 NS를 띄우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누리당스러운 생각하는 애들이야. 중국인하고 이 NS는.
근데 하여튼 장위안하고 이 NS를 너무 띄우길래 좀 재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번에 사건이 터진 거야. NS가 그동안 총각 행세를 하면서 여러 여자들하고 그 썸씽을, 그러니까 총각 행세를 하면서 데이트를 해왔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그 게시판에다 글을 써가지고 이게 발칵 뒤집어진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 카톡한 사진까지 올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NS가 총각 행세를 한 유부남이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NS가 결혼한지를 몰랐는데 방송 보고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써가지고 발칵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NS 걔는 뭐 굉장히 도덕적이고 그 뭐 전통을 되게 소중히 여기면서 굉장히 정직하게 살아온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알고 보니까 그 저기 뭐야 순진한 여자들을 꼬시는 유부남이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서의 반전. 그 여자와 NS가 주고받은 문자가 언제 거야? 그 여자랑 NS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시점이 언제? 2013년 전. 2013년. 그러니까 이 비정상회담이 뜨기 전이야. 비정상회담이 나오기 전에 주고받았던 내용이야. 그리고 그 카톡의 내용도 보면 보고 싶은 여자라는 표현이 나와. 작업 멘트지. 우리 시청자들이 보내는 문자 당황스러울 때 많어. 막 하루라도 안 보면 눈이 무를 것 같아요. 저는 당신하고 사랑에 빠지고. 난 네 얼굴 몰라. 근데 나한테 문자 보내는 거 보면 완전히 막 스토커 같아. 나중에 지는 농담이었어요. 크크 보내지만 나는 가슴이 철렁철렁한다고. 그 문자 보고 우리 신랑이 밥 안 해줄까 봐. 이게 무슨 얘기냐. 인터넷에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사실은 그 전후 문자를 다 봐야 그 상황의 이야기가 뭔지 알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1년 전 문자래.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그 여자가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일으켰냐는 거야. NS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떠들고 방송을 주도해 왔는데 그동안에는 왜 얘기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그 여자가 그 얘기를, 그 카톡을 터트리면서 문제 제기를 했냐고. 나는 그게 궁금한 거야. 아니 지금 비정상회담이 인기 끈 게 벌써 몇 달이야. 그 비정상회담에서 NS가 주도했던 게 벌써 얼만큼이냐고. 그래서 왜 그날 방송 내용으로 돌아가 봤더니 그날 바로 그 여자가 NS와의 그 불륜 관계를 터트린 그날 방송이 뭐였냐. 독일인 출연자가 나와서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히틀러를 좋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했다며. 자기네들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히틀러를 좋게 평가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 방송의 중심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그 저기 히틀러에 대해서 칭찬하는 분위기를 되게 그 독일인 출연자가 굉장히 까면서 방송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NS 문제가 터졌다는 거지. 1년 전에 주고받은 문자를 증거 삼아. 아니 그냥 그랬다고. 그냥 팩트의 나열. 그 여자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건 1년 전이다. 비정상회담에 뜬 건 몇 달 됐다. 근데 왜 한국인들은 자기가 불행하면 자기 탓이라 그러냐. 우리는 모두 국가 탓이라 그러는데 라는 얘기가 나온 날 그 타쿠야의 그 일본 기미가요 문제가 터졌는데 맨 첫날도 틀었던 음악이다. 그때는 조용히 하다가 왜 그때 터뜨렸지? 그 다음 그 NS가 벌써 이 비정상회담을 이끌고 온 게 벌써 6개월 가까이 돼.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 여자는 게시물을 올렸을까? 하필이면 왜 히틀러를 영웅시하냐라고 그 출연자들이 깐 날.
아니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서 비정상회담을 폐지해야 된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나는 이 비정상회담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봐. 사실 내가 맨날 그러잖아. 우리나라 애들 우리나라 대학 보내지 말고 외국으로 돌려라.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의 생각을 경험하고 눈을 크게 갖게 하자.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생각을 배우다 보면 그 우리나라 안에서 갇힌 생각을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외국으로 나가서 경험을 쌓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비정상회담은 앉은 자리에서 11개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가 있어. 그들의 갖고 있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그들의 의식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소재를 갖고 있는 게 그 비정상회담이야. 그래서 난 솔직히 비정상회담을 우리 애들에게 모두 난 우리 딸이 비정상회담 볼 때 나는 굉장히 좋게 생각해. 비정상회담은 볼수록 좋은 프로다. 뭐 무슨 여자들 나와갖고 흔들고 춤추고 남자애들 나와갖고 복근 보여주고 그런 건 나 못 보게 해. 근데 비정상회담은 봐라. 계속 보고 생각해라라고 얘기한다고. 비정상회담은 11개 나라에 가서 몇 년 산 만큼 몇 년 살아야 알 수 있는 내용을 그 프로를 통해서 아는 거야. 우리가 11개 나라를 6개월 동안 여행을 할 수 있냐고.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비정상회담을 통해 11개 나라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교육의 장이었다고 난 생각해요. 그러면서 정말 선진국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때때로 정말 무식한 의식들도 보면서 저 나라는 저런 특성이 있구나, 저 나라는 저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정말로 훌륭한 나는 프로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프로를 폐지하자는 거야. 왜? 그 프로에 나와서 이 젊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그 비정상회담 한번 쭉 봐봐요. 그 민주주의적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히게 나온다니까? 이거는 그 강연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 11개 나라를 6개월을 돌아다녀도 솔직히 제대로 느낄 수 없는, 그 나라 사람으로서 얘네들이 다 고학력이잖아.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 공부할 만큼 한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말로 자기네들의 문화를 설명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가 굉장히 우리나라 아이들의 다친 사고, 이건 어른들도 봐야 돼. 우리 국민들이요 다 같이 봐야 될 프로야. 그래서 그 프로에서 이 11개 나라의 의식 구조를 보고 진짜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정말로 선진국적 사고방식이 뭔지 느낄 수 있는 매우 좋은 구조였던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기미가요 틀었다고. 근데 그 기미가요가 나왔다는 부분이 2초인가 3초라며. 뭐 5초? 그래서 그 음악이 나온 걸 제대로 듣지도 못했대 사람들은. 그 5초짜리 기미가요가 맨 첫날도 나왔는데 그때는 왜 침묵하다가, 맨 첫날 그러면 폐지하라고 그러지 왜? 그때는 왜 침묵하다가, 비정상회담에서 국민이 행복한 게 왜 국민 탓이냐? 국가의 탓이지.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거든. 민주주의 국가란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국가에 있다라고 믿는 게 민주주의 국가야. 근데 우리나라는 애들이 250명을 포함해서 300명이 국가의 잘못으로 배가 가라앉아 죽어도 선장 탓이고 애들 탓이라고 그러잖아. 굉장히 잘못된 국가 운영에 이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나라라고. 기미가요가 뭐냐 하면, 기미가요라는 게 식민지 시대를, 기미가요 말 잘했어요. 기미가요라는 게 뭐냐 하면 식민시대를 추억하면서 식민지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정서를 표현한 일본 군인들의 노래. 그게 기미가요야. 맞지?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일본 군들이 되게 멋있게 표현하는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멋있게 표현하는 노래가 기미가요예요. 기미가요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정말 나쁜 거예요. 그 주제에는 일왕을 막 찬양하는 내용도 있고, 가미가제 특공대를 찬양하는 내용도 있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내용도 있어. 정말 쳐죽일 놈의 새끼들이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전국 노래자랑인가? 열린음악회인가? 그 KBS 프로였는데 지금도 있어요. 열린음악회인가? 그 전국 노래자랑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프로를 KBS에서 공개 방송을 했어. 그게 2010년경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한 퇴역 군인이 그 동네 출마를 할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리에 왔어.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른 거야. 가요 무대였어? 하여튼 뭔지 찾아봐.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뭐야? 기미가요. 길게. 뮤직뱅크는 아니고 가요 무대도 아니야. 전국을 순회하는 거니까 열린음악회 아니면 그 전국 노래자랑이야. 둘 중에 한 프로였는데 그 사람이 무대에 올라와서 몇 분은 그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렀다는 거야. 기미가요를.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그 노래를 다 들은 거야. 다행히 방송 직전에 편집을 했어. 자, 그런데 왜 그 프로 없애란 얘기는 안 하지? 기미가요 나쁘다며. 비정상회담에 5초인가 나왔다고 그 기미가요 때문에 비정상회담 폐지해야 된다는 양반들아. 야, 그럼 열린음악회랑 그 전국 노래자랑은 왜 폐지하자는 얘기 안 해? 무려 3분이 넘도록 그 노래를 부른 인간은 그러면 이 기미가요를 누가 부르느냐?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 모당 의원들이 술 처먹고 꼭지가 돌면 일본 말로 일본 기미가요를 부른대. 내가 여의도에서 일할 때, 내가 여의도에서 2004년부터 7년까지 일을 했잖아. 그 여의도 인근의 술집에서요, 밤 늦은 시간에 술 처먹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일본 말로 노래하는 씹새들이 있었어. 근데 그 노래가 대부분 기미가요였다는 거야. 근데 그놈들이 모당의 주요 의원들이었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그 당의 중심 주축인 애들이 소위 친일파의 후손들이야. 그래서 그 친일파의 후손 새끼들이고, 그 다음에 소위 박정희 전두환 때 박정희 전두환 군대 문화, 그 하나회라고 이름 지어졌던 그 군인들이 모여 앉아갖고 걔네들이 술 처먹고 일본 가요 불렀다니까? 왜?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중에 하여튼 몇십 명이 그 친일파 일본 군대 출신이야. 일본 군대 출신이야. 그래서 이것들이 모이기만 하면, 대한민국의 무슨 군 고위직들이 모이기만 하면 모여 앉아가지고 일본 군가 부르고 지랄한다니까? 가장 대표가 누구겠어? 박정희 아니야, 박정희. 박정희가 일본 군대 자원해서 간 애잖아. 원래 일본 육군을 가고 싶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못 갔어. 그래가지고 일본이 만든 괴뢰 정부인 만주국에다 자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받아주기만 하면 자기가 개처럼 말처럼 일본 정부에 충성하겠다고 혈서를 썼어. 견마지로 박정희 혈서 찾아봐. 박정희가 만주국에다가 그 자기를 바다만 주면 개처럼 말처럼 충성하겠다, 견마지로로 충성하겠다는 그런 혈서를 써서 보냈어, 박정희가. 그랬더니만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막 주장한 거야. 근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증거를 떡 내놨잖아. 그때 당시 중국 신문. 중국에서 얼마나 골 때리면 그걸 기사로 냈겠어. 그 중국 신문에 난 내용이야, 그게. 훈도 박정희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게 중국 신문에 났어.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좌우지간 박정희가 그래서 만주군 일본 군대 장교로 일을 하면서 저기까지 땄다는 거 아니야. 훈장까지. 잘했다고. 그 일본 군대 잘했다고 그러면서 이 훈장까지 땄다는 게 그게 박정희야. 박정희는 근데 일본이 영원히 안 망할 줄 알고 일본 군대로 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박정희가 일본 군대 가고 얼마 안 돼갖고 일본이 망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 박정희가 중국 남부로 막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왔어.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얘가 일본 군대 갔다는 걸 동네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야. 저 새끼 저거 일본 군대 간 애 아니야? 막 이런 분위기. 그래갖고 그때 그 박정희 형이 꼬셔. 야, 너 신분 세탁이 필요하다. 지금은 대세가 공산당이니까 공산당 가입해라. 그래서 박정희가 남노당 가입을 해.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그 이승만이 집권하기 직전까지 한국 군대이면서 남노당 당원을 한 거야. 군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그쵸? 이미 한국 군대에서 일을 하면서 그 남노당 그래 군인이었어. 한국 군인이면서 남노당 당원이었다니까 박정희가. 간첩인 거지. 한국 군대에서 일을 하는 남노당 당원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 박정희가 어떻게 밝혀졌냐? 이 박정희가 이제 여순항쟁, 여순 사건 때, 이제 여순 사건은 또 뭐냐? 이게 제주도와 서북 청년단하고도 연관된 거야. 서북 청년단이 제주도에 가서 4분의 3인가를 죽이잖아. 아니, 몇만 명을 죽여. 제주도민들을. 대학살을 일으킨다고. 그때 여수 순천 지방의 군인 경찰이 제주도에 파견이 돼서 그때 상황을 진압했는데 그걸 진압하고 왔던 군인 경찰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거야. 야,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박정희 대통령이 님 친구인가요? 야, 잠깐만요, 여러분. 나 친구 가려 사겨. 내가 개나 소나 아무나 사귀는 줄 알아? 어따 대고 친구니? 씨. 추천합시다녀나? 아니, 추천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연자 붙이고 지랄이니 너는? 왜 지랄이세요? 미치겠죠? 예,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지금 막 추천합시다녀나 그러면서 막 난동을 피우네. 일단 얼려놓고 계속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제주도에 4.3 항쟁이 일어났을 때 여수 순천 군인 경찰들이 갔다 와서 그 토벌대로 일했던 군인 경찰들이 이거 이승만 선거 이거 무효다. 왜냐하면 50 단독 선거를 할 때 제주도에서 2개인가가 투표를 못했다. 그러면 이건 전국 선거를 못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이승만의 이 50 단독 선거 무효다라는 운동을 하게 돼요. 그 운동을 하면서 그 난을 일으키는 게 시위를 시작한 게 그게 여수 순천 사건이었어. 그래서 여순항쟁이 발생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뭐 군인 경찰을 뭐 죽이고 이랬던 일이 있었지만 그 뒤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그때 여수 순천 지역의 민주화 인사들을 전부 다 죽여. 완전히 그냥 토벌을 해버리는 거야. 그때 그 여순항쟁이 끝난 다음에 그 여순항쟁을 주도한 게 남노당 당원들이다. 그러면서 남노당 당원들을 전부 체포를 하는 거야. 그때 박정희가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는 거야. 남조선 노동당 당원이라고. 근데 사형 선고를 받고 그 군대 내에서 일하는 군대 내에 있었던 남노당 당원들 명단을 넘기고 목숨을 부지한 거야. 아이, 아까 뭐였지 그거? 그거 안 물어봤으면 내가 넘어갔을 텐데. 기미가요 얘기 안 했으면 내가 이 얘기 안 했잖아. 기미가요는 나쁜 거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내가 여기까지 안 했는데. 내가 아까 그 NS 얘기 거기서 넘어갈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왜 기미가요를 갖고 물고 늘어졌어? 박정희가 좋아했던 게 기미가요라는 거 아니야. 응?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 얘기를 하게 해 그래. 아유, 오늘은 정말 벌레들의 날이야. You are hero. You are hero. You are my hero. 아침에 나타나가지고 박원순 외국인 노동자 어쩌고저쩌고 시비 거는 바람에 그래서 내가 오늘 그냥 이 박근혜, 잔이윤, 이자스민, 조명철, 김종훈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방송을 할 수 있었고 여성부 폐지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내가 김희정과 댓글원의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었고 응? 그러지만 오늘은 기미가요 그 얘기 갖고 시비 거는 바람에 내가 그 덕분에 그냥 박정희의 과거까지 얘기한 거 아니야. 이 얘기를 들으면 막 화가 나가지고 날 막 고소해 또. 박정희에 대한 허위사실이라고. 내가 그래서 작년에 조사받고 나왔잖아. 다 사실이라고. 너네가 이걸로 나를 고소를 해봤자 안 된다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야. 박정희가 남조선 노동당 한마디로 그게 이제 이렇게 박정희가 남조선 노동당이었다 그러면 남조선 노동당이랑 빨갱이랑 무슨 관계냐? 너네 엄마가 너 낳고 미역국 드신 거 지금 토하고 계셔. 남조선 노동당이 빨갱이 당이야.
공산당의 다른 이름이 남조선 노동당이야. 알았어? 네. 아니 기미가요가 그렇게 나쁘면 박정희 동상을 꺾어가서 박정희 동상을 파내라고. 박정희가 생전에 즐겨 부른 게 기미가요 아니야. 아니 그 5초 동안 나온 기미가요 때문에 비정상회담을 파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님들께서 그 기미가요를 불렀던 그 기미가요를 불렀던 백선엽 장군이라며. 백선엽이 장군이라며.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백선엽을 장군으로 불러야 된다는 둥 이러면서 뭐 과소평가됐다는 둥. 기미가요가 그렇게 재수 없으면 기미가요 불렀던 일본군 출신들 전부 다 무덤을 파내. 기미가요 불렀던 일본군 출신들 전부 무덤을 파내라고. 저 국립묘지 가봐. 일본군대 출신 절반은 누워있어. 그렇게 기미가요 5초도 못 버티는 놈들이 왜 독립군들은 다 못 묻히는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일본군 출신 새끼들에 대해서 침묵하냐고. 씨발. 여기서 씨발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씨가 그 흙 속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하얗게 요렇게 내리는 게 있어요. 예. 위로 올라가면 떡잎, 밑으로 내리는 건 씨의 발이죠. 네. 욕한 거 아니야? 씨방! 여기서 씨방은 미씨가 생성되는 곳으로서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열매를 맺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 씨방이겠죠. 예. 자, 지금 그래서 오늘 이야기 NS 이야기까지 뭐 더 얘기하고 싶으면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어려운 얘기 하나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거 되게 민감한 문제라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됐어. 뭐냐? 히틀러 이야기? 좋아. 히틀러 이야기 한 번 더 할까? 히틀러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 1, 2차 대전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근데 그 1, 2차 세계대전을 중학교 3학년 때 대충 후딱 배우고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연구 안 하면 1, 2차 대전을 잘 몰라. 근데 이 히틀러는 1차 대전을 똑바로 알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히틀러라는 사람이 왜 나왔냐? 원래 독일하고 이탈리아가요. 그 프로이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그 다음에 이 이탈리아도 되게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어. 로마 중심으로. 그래서 이탈리아랑 이 독일이 서유럽에서 제일 늦게 통일한 나라야. 두 나라가. 그래가지고 이탈리아랑 독일이 1800년대 가서야 통일을 해. 근데 그래갖고 이제 비스마르크란 사람이 이 프로이센에서 주도를 해서 막 철혈 정책이라 그래갖고 그 독재 정치를 하면서 막 그 군대 무기 중심에 군대 무기에다가 돈을 막 투자를 해. 그래서 식민지 확보 전쟁으로 나갔던 거야. 비스마르크란 사람이.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뒤늦게 출발했는데 이미 프랑스하고 영국은 몇백 년 동안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를 뒤늦게 출발한 프로이센이 따먹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프로이센이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땅 따먹기를 위한 식민지 따먹기 전쟁을 벌이는 거야.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야. 1차 세계대전을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전쟁을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이겼다고. 그리고 나니까 패전국 그 터키하고 터키도 그때 오스만하고 프로이센하고 그 이 패전국들은 땅을 뺏겨 식민지를. 그때 이제 식민지를 뺏기면서 이 독일은 엄청난 전쟁 배상금까지 물어냈어야 돼. 근데 그 엄청난 배상금을 물고 그 다음에 식민지는 뺏겼고 그래서 독일 경제가 박살이 나는 거야. 그 1920년대 독일이 가장 가난했던 시절에 나타난 게 히틀러야. 그래서 이 히틀러가 1930년대에 집권을 해가지고 얘가 90몇 프로의 찬성을 받아서 집권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히틀러가 불과 10몇 년 만에 독일의 그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야. 그 유대인의 그 자본을 강제로 뺏어갖고 그걸로 독일의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거지.
아니 왜 이렇게 지랄일까? 아니 왜 히틀러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지랄이야? 요 뒷얘기가 뭔지 알아서? 이 뒷얘기가 뭔지 알아가지고 그러는 거야? 속상하지? 그 히틀러가요 10년 만에 그 12년인가 13년 만에 독일의 경제 성장을 눈부시게 이루어내. 그래가지고 그래서 히틀러가 독일의 영웅이 된 거야. 독일 전 국민이 히틀러에게 열광을 하는 거야. 미친 듯이. 그 힘을 몰아갖고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이 히틀러가 고 1930년부터 40년대까지 일어난 경제 성장이 지금의 독일의 부의 바탕이 돼 있는 거야. 독일의 부의 바탕을 이뤄낸 게 그게 히틀러라고. 뭐 박정희가 일으킨 뭐 한강의 기적 뻥까지 말라래. 히틀러가 일으킨 경제 성장하고 박정희의 경제 성장하고 잽이 안 되는 거야. 잽이 안 될 만큼 엄청난 경제 성장을 히틀러가 이끌어낸 거야. 지금의 독일의 그 경제 발전의 바탕을 이루었지.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를 영웅이라고 얘기할까요? 독재는 했지만 경제를 살린 영웅이라고 얘기할까요? 독재자라고 얘기할까요? 독일은 모든 도시에 히틀러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념관이 서 있어. 모든 도시에, 그러니까 주요 도시,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도시 말고 큰 도시에는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기억하고 회개하는 기념관이 다 있는 거야. 그러면서 독일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히틀러를 영웅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리고 나치당을 재건하겠다 그러면 잡혀가요. 독일을 히틀러를 막 우상화하고 히틀러를 찬양하는 발언을 하잖아. 잡혀간다고. 독일은 지금도.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히틀러를 그토록 영웅시할까요? 누구 때문에? 박정희의 롤모델이 히틀러였어. 박정희의 롤모델이 히틀러였던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좋아했던 외국인이 나폴레옹하고 히틀러.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폴레옹을 굉장히 영웅으로 이해하고 히틀러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해. 근데 내가 프랑스 가보고 깜짝 놀랐잖아.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또라이라고 불러. 우리는 어린 시절에 나폴레옹이 참고서 표지에 나와 있었어. 말을 달리는 나폴레옹을 보면서 동화 완전 정복인가? 우리 그걸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독일의 히틀러랑 똑같아. 뭐냐? 둘 다 미친 또라이라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프랑스에서 통일을 한 다음에 프랑스 통일을 하고 프랑스 혁명을 정리한 다음에 지가 황제가 되잖아. 황제가 된 다음에 이탈리아도 그러니까 전 유럽을 침공을 했어. 전 유럽을 이빨을 까네. 이빨 까네 씨발년이. 아니 내가 이빨 까는 게 아니라 너는 못 본 책인데 그 세계사 교과서에 나와. 네가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은 없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공부했던 세계사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얘긴데. 미안해. 네가 모르는 얘기해서 진짜 미안해. 세계사 교과서에 나온 얘긴데. 아유 씨발 빙신같이. 지능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그래갖고 좌우지간 이 나폴레옹이 지가 황제가 된 다음에 유럽을 침공을 해요. 유럽을 침공을 해가지고 온 나라에 자기가 유럽 전체를 먹고 싶었던 거야. 알렉산더처럼.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 가서 워털루 전쟁에 깨지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쳐들어왔다 깨지고 그러면서 이 나폴레옹이 유배지에서 죽는 거잖아. 그래서 나폴레옹을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끔찍한 기억으로 갖고 있는 거야. 우리만 나폴레옹을 영웅이라고 배웠어. 왜? 박정희가 나폴레옹하고 히틀러를 좋아한 바람에 우리는 나폴레옹을 영웅이라고 배운 거야. 아직도 우리는 나폴레옹을 영웅이라고 가르쳐. 근데 유럽인들은 나폴레옹이라면 치를 떠는 거예요. 너무 싫어해.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다른 나라를 전부 다 막 쳐들어가갖고 점령을 했던, 한마디로 우리한테 보면 우리가 일본 놈 생각하면 미치잖아. 막 돌아버릴 것 같잖아. 이토 히로부미 개새끼. 유럽에서는 나폴레옹이 우리나라의 이토 히로부미야. 감이 딱 오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뭐부터 나와? 이 개새끼 욕부터 나오잖아.
유럽에서는 나폴레옹이 개새끼야. 그 이토 히로부미라니까? 유럽의 이토 히로부미? 그런데 우리나라만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가르치는 거야.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박정희의 우상이었다고. 대국을 차지했던, 그리고 박정희가 나폴레옹을 특히 좋아했던 건 키가 작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어. 좌우지간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유럽에서는 전부 다 미친놈으로 취급하는 것들을 우리나라의 박정희 지지자들은 영웅시해요. 왜? 이들은 독재를 사랑하거든. 독재를 꿈꿔 지금도. 박정희 지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독재에 대한 애정이 있어. 향수가 있는 거야. 왜? 독재가 지네들은 편했던 거야. 독재자 한 놈한테만 빌빌 기면, 독재자 앞에서만 빌빌 기면 국민들 앞에서 왕노릇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이 새끼들은, 박정희 지지자들은 독재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게 무식하고 배운 게 없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박정희를 지지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그 앞잡이가 된 거냐? 소위 재벌들에 의해서 앞잡이가 된 거야. 무슨 얘기야 이게? 재벌이 또 왜 나와? 자, 이 재벌, 자, 지금 박정희를 우상화한 게 누구야? 동아일보, 조선일보잖아. 망친우님, 섹스댄스 쳐주세요. 내가 추라고 그러면 내가 출 수 있어. 근데 새끼야, 내가 그거 섹시댄스 쳐갖고 시청자들 나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임마? 아이 썩을놈아, 지금 얼마 만에 만난 3,000명인데 이 사람들 내가 섹시댄스 쳐갖고 다 나가면 네가 임마 책임질 거야? 이 나쁜 놈 새끼, 너 일로 와. 너는 진짜 이 벙어리 3만년이야. 이씨 죽었어 진짜. 그래갖고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이 재벌들이요. 자, 지금 박정희 우상화를 주도하는 게 조선일보, 동아일보야.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박정희를 우상화하면서 박정희 향수를 팔아서 박근혜를 대통령까지 시켜놓고, 그런데 박근혜를 아주 개똥 취급을 하고 있어.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개똥도 이렇게 취급을 안 해. 박근혜는 완전히 진짜 정말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얘네들은 박정희 향수를 지금도 팔고 있어. 근데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수입원이 누구야? 재벌이야. 얘네들한테 재벌들이 하루에 몇십억씩 광고비를 낸다고. 그 돈으로 운영되는 게 조선일보, 동아일보야.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야. 그러면 왜 재벌이 독재 정치를 지향할까? 왜 재벌이 독재 정치를 좋아할까? 얘네가 민주주의를 겪어봤어. 옛날에 재벌들이요, 실제로 박정희 전두환 때는 독재가 싫었어. 그래서 민주주의 권력을 이렇게 지지한 거야. 그래서 김영삼이 대통령 되고 김대중이 대통령 되고 노무현이 대통령 된 거야. 그런데 이 김대중, 노무현,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15년 동안 이것들이 세력을 키운 거지. 세력을 키워가지고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벌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민주주의 권력은 이게 소위 로비를 통해서 한 놈만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민주주의는 경쟁을 하는 정치 구조이기 때문에 한 놈만 처먹인다 그래가지고 끝나질 않아. 한마디로 로비를 하려면, 여러분 입법 로비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그 출판 기념회에 책 판 거에 대해서 막 불법적인 자금인 것처럼 얘기하잖아. 입법 로비가 어느 나라나 있어요. 입법 로비라는 게 어느 나라나 있다고. 미국도 그래. 미국에서 그 누구지? 오바마의 공약이 뭐였어? 총기 규제였잖아. 그런데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대통령의 공약인데 못해. 뭐 때문에?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거야. 왜? 공화당 의원들한테 후원금을 주는 게 무기산업자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 입법을 막는 거야. 그거 입법 로비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입법 로비를 당연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도리어 입법 로비 없는 게 문제인 거야. 한 놈 아가리에만 퍼넣고 그리고 법을 지들 멋대로 만드는 거, 그게 반민주적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입법 로비라는 게 돈과 뇌물이 오고 간다면 그건 잘못이야. 합법적 후원금을 주고받으면서 입법을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야. 그게 민주주의라고.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입법 로비를 죄악시할까요? 그게 재벌들한테는 나빠. 왜? 여러 명한테 돈을 뿌려야 되잖아. 돈이 아까운 거지. 독재자가 한 놈이 있으면 한 년놈 아가리에만 찔러주면 지들 멋대로 법을 만들 수 있는데 민주주의는 여러 놈한테 먹여야 되는 거야. 그게 돈이 아까워서 독재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이삭한 꼴통 정권들이 막 생기고 있잖아. 꼴통 그 정당들이 막 무슨 2차 대전 직전 같은 그 뭐라 그러나 왜 그 보수 꼴통들이 막 나타나갖고 정당을 만들고 막 그러잖아. 근데 걔네들이 막 커. 막 선거에서 이슈가 되고 걔네들이 뭐 30%씩 지지를 받아. 그들을 띄우는 게 누굴까? 응?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꼴통들을 선거 때 계속 띄워주는 게 누굴까? 누구? 언론이죠. 언론에서 그 꼴통 정당들을 계속 이슈화 시켜주는 거야. 여러분 뉴라이트라는 존재를요. 온 국민이 몰랐어요. 2008년 선거할 때 온 국민이 알았어. 뉴라이트를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적극적으로 띄워준 거야. 비판하는 척하면서. 비판하는 척하면서 띄워준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 뉴라이트를. 그런 것처럼 전 세계 언론이 전 세계 그 꼴통들을 수구 꼴통들을 선거 과정에서 띄워주는 거야. 막 비판하는 척하면서. 노이즈 마케팅이죠.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띄워주는 거야. 그래서 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뜬 꼴통들이 정치권에 입문을 하면 계속 걔네들의 주장만 띄워주는 거야. 뉴스에. 하태경 뉴라이트잖아. 하태경이가 뭐 말만 하면 바로 언론에서 띄워주잖아. 그지? 옛날에 신지호 말만 하면 막 신지호 막 띄워줬잖아. 언론이 꼴통들을 띄우는 거야. 그리고 이 꼴통들이 그 독재를 찬양하는 발언을 계속 하는 거야. 그들의 요구는 뭐냐? 그들의 요구는 독재를 미화하고 독재가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 독재는 정말 효율적일까요? 네. 이게 중요한 얘기야. 독재 정치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단기간 안에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독재야. 그래서 이 독재는 어떻게 보면 마약 같은 거예요. 히로뽕 같은 거지. 그 독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 천국이야. 굉장히 효율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어. 그런데 독재의 문제는 뭐야? 그 독재자가 죽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야. 독재자가 죽는 순간 그렇게 효율적으로 쌓아 올린 것 같았던 그 모든 성과물이 그 뭐라 그러냐? 나무로 이렇게 쌓는 거 뭐라 그래? 나무로 이렇게 쌓아갖고 뭐 이렇게 알배기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고. 젠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독재예요. 중국말로는 사상누각, 모래 위에 그 전각을 세우는 것과 같다. 바닥이 튼튼하지 못해서 무너져 내린다는 얘기거든. 독재는 짧은 기간에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여.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고 실제로 성과도 내. 그러나 독재의 후유증이 말로 다 못하는 거야. 우리 방 시청자들이 가끔 망치 부인이 대통령 돼서 다 쓸어내 버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는 망치 부인의 방송을 모르는 거야. 내가 대통령이 돼서 다 쓸어버리면 그게 독재야. 누구든지 대통령이 돼서 자기의 반대파를 전부 다 쓸어버리는 거, 그거는 독재야. 그거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민주주의적 방식이라는 건 뭐냐?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힘을 모은 상태에서 시스템으로, 나라의 합리적인 이 구조로 한 사람의 독주를 견제하고 권력을 배분,
권력을 나눠 갖고 그래서 다수 국민의 그리고 소수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치. 그게 민주주의야.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고 지내온 거야. 실제로 이렇게 민주주의를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요? 학교에서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수업을 하냐고. 거의 학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수업을 대충대충 넘어가.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이 뭔지, 민주주의에서 뭘 깨달아야 되는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노무현이 탄핵되기 전에는 그 헌법 제1조를 아무도 몰랐어. 노무현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탄핵 반대하면서 노래 부르기 전에는 헌법 제1조의 내용을 몰랐다고. 안 가르쳤다니까. 가끔 나더러 와서 네가 그렇게 꼬우면 대통령 하든가. 야, 대통령은 대통령이 뭐냐? 한마디로 머슴이야. 대통령은 머슴이라고. 그 공복이란 말이 있어. 공복 들어봤어? 배고픈 거 공복 이거 말고 배고픈 공복 말고 그 공동할 때 공자 그 다음에 노비 복자를 써서 대통령은 국민의 공복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일 머슴이다. 한마디로 그 이명박도 얘기했잖아. 국민의 머슴이라고. 그게 민주주의야. 대통령은 그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다. 국민보다 낮은 자리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공공의 노비란 뜻이야. 대통령은 국민이 시키는 대로 정치하는 거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게 공복이라는 개념이라고. 이게 서양에서 정치가 쭉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그런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대통령이다. 박정희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은 거 아니야.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가 대통령, 국가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북한 싫어해. 북한은 독재자라고. 뭐가 달라? 똑같지. 짐이 곧 국가다? 그게 절대 왕정에서나 나온 말이야. 박근혜가 국가다? 누구 맘대로 씨발. 전두환이 왜 국가야? 박정희가 왜 국가야? 국민이 국가인 거지. 대통령은 국민 밑에 머슴이야. 국회의원도 머슴이야. 시장도, 시의원도, 구청장도, 구의원도 다 국민의 머슴이야. 여기서 알아둬야 돼. 노비하고 머슴은 달라요. 노비하고 머슴이 다른 개념인데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시죠? 노비는 뭐냐 하면 그 인신에 대한 문서를 사면 평생 내가 써먹는 게 노비야. 그 노비에 대한 권리를 내가 사서 걔를 계속 사용하는 게 노비야. 그래서 노는 남자종, 비는 여종. 그래서 노비야. 얘는 노비 문서라는 게 있어. 그러면 머슴은 뭐냐? 머슴은 세경이라는 걸 받고 일하는 세경이라는 임금 노동자야. 노비가 하는 일이랑 비슷한 일을 하지만 머슴에게는 문서가 없어. 노비 문서가 없이 자기가 어느 정도의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거야. 임금 노동자야. 그 차이가 있어. 그리고 노비는 세습이 되죠. 그죠? 노비가 낳은 자식은 주인의 재산이 돼. 근데 머슴은 노비가 아니야. 그러니까 머슴의 자식이 머슴이 돼야 된다는 원칙은 없어. 그래서 머슴하고 노비는 다른데 좌우지간 지금 뭐 중요한 게 그럼 박근혜가 노비냐? 머슴이라고. 왜? 박근혜를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 박근혜한테 우리가 세경을 주는 거지. 월급을 주고 쓰는 머슴인 거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모든 공직자는 우리가 월급을 주고 쓰는 우리를 위한 서비스맨이야. 서비스맨. 응?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목적으로 돈을 받는 인간들. 일꾼들인가 일꾼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들한테 꼼짝 못해. 왜 그러는 거야?
이게 독재 시대가 40년을 가면서 대통령을 비판하면 빨갱이, 대통령을 비판하면 간첩, 대통령을 비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걸로 막 잡혀가서 죽고 고문당하고 징역 살았잖아. 그거를 40년을 보고 살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독재자들에게 그 뭐라 그러나 세뇌당한 거지. 그거 알죠? 납치범들한테 잡혀 있었던 사람은 납치범이 목숨을 쥐고 있잖아. 그래서 그 납치범한테 풀려나면 납치범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 그걸 무슨 증후군이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그러잖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그런 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뭔 얘기냐? 40년 동안 독재자가 나라를 지배하면서 찬양하면 살려주고 비판하면 죽였어.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박근혜, 박정희 그럼 무조건 자동반사로 찬양을 한 거야. 여러분 혹시 그게 웰컴 투 동막골인가? 어느 영화에선가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 아, 웰컴 투 동막골 맞아. 웰컴 투 동막골에 보면 공산군을 봤을 때의 반응, 우리 국군을 봤을 때의 반응, 자동반사로 나오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게 그 시대에 살아남은 분들의 생존 방식이었던 거야. 박정희는 무조건 찬양해야 돼. 그래야 살아남아. 박정희 비판하면 마을에서 야 똑똑하다 서울대 갔다라고 그랬던 애가 어느 날 죽어서 왔어. 고문당하고 죽고 간첩되고. 그걸 본 마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 아 씨발 똑똑해도 소용없네. 제가 그 서울대 갈 때 마을 잔치 했잖아. 소 잡았잖아요 쟤네 아버지가. 근데 가서 죽었네. 맞아 죽었어. 얼마나 무서워. 그렇게 살았던 4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재 트라우마에, 독재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찬양해야 되는. 무조건 만세! 만세! 솔직히 김대중 노무현 때 박정희 만세한 사람 없었잖아. 아 생각해봐요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박정희 만세 부른 사람들 봤어?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그 구미에 가가지고 박정희 동상 앞에서 만세 부른 사람들 없었어.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기 시작하자 이명박 때부터 박정희 만세를 외치기 시작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는 감히 박정희 만세라고 부르질 못했다고.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 봤다는 사람 어디서 봤는지 얘기해봐봐. 구미? 구미는 그때도 그랬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구미에서도 박정희 만세를 공공연하게 한 건 이명박 정부 이후야.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대놓고 박정희 만세 못했어. 왜? 민주주의 시대에 대통령이 민주주의자인데 거기다 어떻게 독재자를 찬양해. 할아버지들의 본능상 절대 박정희 만세 못했다니까. 이 할아버지들은 어쨌거나 위에 높은 놈 말을 따라야 되잖아. 그래서 이 할아버지들이 언제까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까지는 박정희 만세를 못했어. 그런데 이명박이 나타나갖고 이 민주주의의 모든 원칙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만세를 부르는 거야. 만세를 불러야 살아남았던 그 기억이 떠오른 거지. 응?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의 노인분들을요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빨갱이들이랑 어울리지 마라. 그러면서 막 욕하고 막 억지로 강요하고 박근혜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막 윽박지르고 그러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이 어렸을 때, 그분들이 젊었을 때 박정희 전두환 비판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을 본 분들이야.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내 배 아파 난 자식이, 내가 수십 년 전전긍긍해서 키운 자식이 그때 그 젊은이들처럼 잡혀가서 죽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래. 그러니 그 노인분들이 막 강요할 때 맞서 싸우지 마세요. 손잡아 드리세요. 그 노인분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독재에 대한 불안, 독재에 대한 공포,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서 손 꼭 잡아드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잡혀가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그렇게 위로해 드리세요. 그러면 그 어른들이 속마음을 얘기해. 그때야 비로소 잡혀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뭐 걱정하신지 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그때서야 어른들이 그래 잘못하는 거 있지. 그런데 잘못한다고 비판하다가 인생 조지는 거 못 봤냐? 그때서야 진심이 나와. 내 말이 맞지? 어? 대부분 어른들이요 그런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뭐라고 막 그 강요하시던 분들 잘 얘기해 보면요, 그분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이승만 때, 박정희 때 그 공포에 시달렸던 그 기억,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내 자식이 그렇게 죽는 게 싫은 거야. 잡혀간다고 뭐라 그러시잖아, 부모들이. 자, 그래서 뭐 이 얘기 넘어가고요. 여기까지. 더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남았어. 내가 내일 모레 출국을 하는데 내일이 되기 전에 오늘 해야 될 얘기인 것 같아. 무슨 얘기냐 하면 단원고 문제. 단원고를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랑 학교가 뭐 애들 졸업할 때까지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그러죠? 예. 단원고의 그 교실을 아이들이 지금 2학년이 졸업할 때까지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봤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그러면 걔네들 졸업하면 단원고에서 모든 흔적을 지울 건가? 지금 2학년 애들이 내년 1년 지내고 나면 단원고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기억을 모두 지우겠다는 건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솔직히 이제 단원고에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진짜 단원고 유가족들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 우리 어린 시절에 아무도 없는 학교에 혼자 남아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는 학교에 혼자 남아본 적 있어? 응? 나는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이 모든 아이들의 엄마에게 봉투를 요구한 선생이었어. 근데 우리는 가난하기도 했지만 내가 일부러 우리 엄마한테 돈 봉투 갖고 오라는 얘기를 안 했어. 그 선생은 1년 내내 초등학교 2학년인 나를 청소를 시켰어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의 그 책상은 두 사람이 들어야지만 옮길 수 있는 2개가 붙어있는 되게 무거운 책상이었어. 그런데 그 선생이 나한테 늘 시켰던 일이 그 책상을 옮기는 일이야. 매일매일 그 책상을 옮기라고 나 시켰어.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1년 동안 청소를 한 거야. 그런데 꼭 이 나쁜 년이 청소 검사를 나더러 받으라는 거야. 다른 애들 다 가고 나한테 기다리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가라고 그럴 때까지 그 교실에서 못 떠나게 하는 거야. 어느 날도 아마 초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방학 전에 내가 기다리는데 나를 바깥이 어둑어둑해질 때가 8시 정도 됐던 거지. 여름에 8시 정도면 어둡잖아. 안 오는 거야. 몇 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숙제를 다 하고 그 바닥에다 그림 그리고 놀아도 안 오는 거야. 분필로 썼다 지웠다를 몇 번씩 해도 안 와. 나중에 그 수희 아저씨가 그 교실, 내가 어린아이가 불 켤 줄을 모르니까 어둑어둑해진 교실에서 이제 막 노래를 하고 놀고 있었어. 그랬더만 그 수희 아저씨가 와가지고 날 보고 기겁을 한 거야. 그 소리를 질러. 왜 그러냐 했더니 빈 교실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가고 교무실 선생들도 다 퇴근을 한 거야. 그 시간까지 어린애가 혼자 있다가 노래를 부르니 노래소리를 듣고 왔던 그 아저씨가 놀래가지고 소리를 확 지른 거야. 귀신인 줄 아는 거지, 나를. 근데 그리고 나서 원래는 우리 반에서 나랑 어떤 남자애 둘이 계속 그 청소를 했었어. 근데 여름방학 하는 날 걔네 엄마가 돈 봉투를 이렇게 4겹으로 접어가지고 빈 봉투를 4겹으로 접어가지고 선생 책상에 집어던지면서 자 됐냐 이러는 거야. 그걸 내가 봤다니까. 그러니까 걔랑 나랑 맨날 남아갖고 청소를 했는데 그 걔네 엄마가 소문을 듣고
그 선생한테 돈 봉투를 집어던진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애는 청소를 안 했어. 나만 끝까지 남은 거야. 근데 나는 끝까지 청소를 해도 나는 엄마한테 돈 봉투 갖고 오라는 얘기 안 했어. 내가 그렇게 혼자 남아봐서 알아. 혼자 남아있는 그 아이가 보는 학교 건물은요, 진짜 무서워요. 응? 아이들이 학교 건물, 사실 학교 건물에는 정말 학교 건물은 이상하게 추워. 굉장히 춥고, 애들이 막 그 소풍날 비가 오면 수희 아저씨가 뭐 뱀을 잡아 죽였는데 그 뱀 때문이다. 또는 뭐 비 오는 날 몇 번째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별의별 얘기가 많잖아. 학교는 애들이 싫은데 억지로 있으면서 그 싫은데도 억지로 있어야 되는 그 분노가 모이고 모인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 혼자 남는 걸 싫어한다고.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해요? 자율학습을 하잖아. 자율학습이란 이름의 강제학습, 강제자습을 남아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1, 3학년 애들이 사실 그 단원고 학생들이 뭐 3학년 이제 졸업하니까 끝났다 치고 들어올 1, 2학년 애들은 그 몰라. 그런데 그 애들이 그 학교를 다녀야 돼. 그 애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또 살아남은 아이들도 그 빈 교실을 보면서 끊임없이 나는 살아남았다.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물론 아이들은 지금 그 죽은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교실을 그대로 냅둬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죽은 아이의 부모들한테 미안해서. 하지만 이 애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은 우리가 거기까지 내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나는 단원고에 아이들을 위한 비석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 커다란 돌 비석을 새겨서 아이들의 240명의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미안해하는 마음을 기억하는 추모비를 세워서 100년이 가도 그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기억하게끔 하는 추모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 난 그게 우선이라고 봐요. 이번에 왜 아이들이 왜 이번에 단원고 학부모들이 유가족들이 화가 났냐 하면 그 아이들을 추억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없이 교실 비워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난 화가 난 거라고 봐. 그래서 이 학교에 그 추모비를 지어서 1000년이 가든 10,000년이 가든 이 학교 아이들이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기억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썼던 모든 물건을 전부 다 나는 안산 안에 이 기념공원을 만들어서 그 모든 아이들에 대한 기록을 나는 묶어놔야 된다고 봐. 언제든 부모가 또는 언제든 국민들이 가서 그 아이들의 유품을 보고 이런 아이들이 죽어갔구나라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학교는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단원고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럼 기념관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의 교실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주고, 하나 정도, 교실 한 칸 정도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주변에 죽어간 250명 아이들의 유품을 모두 진열해서 어떤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보고 싶을 때 가서 그 아이들의 유품을 쳐다보고 그 책상에 앉아볼 수 있는, 나는 그런 추모공원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 그리고 그 추모공원의 목적은 우리의 아이들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새기는, 누구도 절대 세월호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단원고에서 1년 동안만 빈 교실을 유지한다? 그 교실 제대로 청소라도 하겠어? 폐허가 되겠지. 몇 달 지나면 흐지부지 시키겠지. 그리고 애들은 고3이 돼서 자기 친구들에 대한 기억을 잃어가겠지. 그리고 또 미안해 하겠지. 그래서 나는 단원고에 아이들을 위한 비석을 만들어서 정말로 미안하게 모든 단원고 학생들이 기억할 수 있는 추모비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 바깥에 시내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단원고 아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 공간을 만들어서 온 국민이 언제든 들어가서
아이들을 추모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유가족분들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유가족분들이 되게 마음에 상처를 얻으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 아이가 누군가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것보단 우리 아이가 머물렀던 공간이 그렇게 지나가는 게 마음 아프지만 이제까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있었던 그 모든 교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4월에 떠난 아이들의 공간을 나는 굳이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거기에 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냐면 지금 이제 이 단원고 아이들 2학년 아이들의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교실 안에서 그러니까 그 교실이 10개가 남는 거 아니야. 남은 10개의 교실을 1년 동안 치유센터로 써서 언제든 상담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냐. 1학년, 3학년 아이들도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그 단원고 학생들이 그 공간에서 그 정신적인 치유를 받고 그리고 어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마음속에 있는 짐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특별 교실로 운영하는 게 그게 더 나은 거 아니냐. 물론 살아있는 아이들 중심이라서 섭섭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 하늘에 있는 아이들이 더 원하진 않을까요? 내 친구가 자기를 공포로 기억하기보단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내 목까지 열심히 살아줄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어 하진 않을까요?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는 어쩌면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해서 제가 생각이 짧아서 유가족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텔레그램으로 옛날에 자기는 친언니를 잃었는데 그 언니를 잃고 나서 언니가 밤에 찾아올까 봐 무서웠다는 그 이야기를 텔레그램으로 보내신 걸 보고 단원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난번에 내가 화가 났냐 하면 먼저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추모할 공간을 학교 안에 어떻게 만들겠다. 추모 비석이라든가 추모 공간을 제대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살아있는 1, 3학년 애들을 위해서 교실을 빼야 된다 라고 얘기가 전해지니까 화가 났던 거 아니냐.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오래 절대 잊을 수 없는 공간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제 말에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 좋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끝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노래를 틀어드릴까? 안치환이 불렀어요. 귀뚜라미.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하셨나요?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추천해주신 3464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인트로도 짧고 그리고 뉴스를 열심히 했는데 방송이 어땠어요? 오늘은 아주 시간을 알차게 쓴 거. 제가 고발당했던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 됐기 때문에 다시 강력한 별풍선 규제가 시작되어 101개부터 999개까지는 벙어리가 나갑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드려서 드리면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망치 부인을 아프리카 대상 시상식에 후보로 추천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한 번씩 추천할 수 있다면서요. 제가 올해는 꿈을 한번 꿔볼랍니다. 한 번도 대상을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이번에는 한번 꿈을 꿔보고 싶습니다. 야, 아프리카 대상이 장난이냐? 장난 아니니까 꿈이죠. 꿈도 허락받아야 됩니까?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나는 다른 것보다 2,000명 방이 되면 망치부인 방송을 누구든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거. 지금은 이게 1,000명 방이라서 2,000명이 넘어가면 막 튕겨. 막 튕기고 들어올 때 못 들어가고 막 그 텔레그램으로 방에 안 들어가져요. 막 그래. 근데 2,000명 방이 되면 듣고 싶은 사람 누구나 마음껏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00명 방을 한번 꿈꾸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꿈을 꿔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포기하자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12월 14일까지 제가 내일 모레 출국해버리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표를 하실 수 있을까 싶어요. 하지만 내가 미국에서도 매일매일 방송하면서 여러분께 투표를 부탁드릴까 해요. 이번에는 한번 2,000명 방에 도전해 봅시다.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안 된 걸로 얘기하고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 다른 BJ분들의 내용이 너무나 재미있고 아프리카의 베스트 BJ들이 사실 일반 연예인들보다 더 뛰어나잖아. 그래서 거기서 내가 대상에 도전한다는 거는 매우 넘지 못할 선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넘사벽, 넘지 못할 벽.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꿈은 자유야.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 감사.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께 감사.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께 모두 감사. 그리고 추천해주신 3,721분께도 감사. 그리고 오늘 망치부인을 대상 후보로 추천해주신 투표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 매니저님들께 감사.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2시에 미국으로 순회 강연 떠나기 전 마지막 방송 시작합니다. 예, 내일 2시가 미국으로 저 순회 강연 떠나기 전 마지막 방송이니까 늦지들 않게 오시기 바랍니다. 예, 방송이 어땠는지 모르겠어.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라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낼게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망치부인 미국 간 방송 안 하나요? 매일 방송할 겁니다. 물론 모바일 방송이라 수시로 끊기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모바일 방송 할 겁니다. 내가 미국에 어딜 가나 방송 키고 다닐게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디가 방송되고 안 되나를 내가 몸으로 알아낼 테니까 여러분들 꼭 망치부인 방송 보러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텔레그램을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여기서 제가 데이터 로밍을 해갖고 가서 텔레그램을 계속 인사하세요. 브라키예요. 텔레그램은 계속 미국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텔레그램으로 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망치부인아 텔레그램이 뭐냐? 자,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 받아 적어. 010-2294-2016 010-2294-2016 이 번호를 여러분의 전화기에 저장하시고 저장을 꼭 먼저 해야 돼. 망치부인 010-2294-2016을 전화번호로 저장한 다음에 텔레그램을 다운받으면 망치부인이 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얘기하시면 돼요. 대신 하루를 참아야 돼. 하루 지나면 떠. 그럼 외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에 계신 분들은 그냥 010을 쓰면 안 되고요. 플러스 82 이게 우리나라 한국 국가번호야. 플러스 82를 쓰고 그 다음에 10-2294-2016 뭐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플러스 82 그 다음에 10-2294-2016
쓰시면 그러면 그 텔레그램에 제가 뜹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한국 분이 아니면 모두 앞에 82를 붙여야 돼요. 플러스 82. 플러스 82를 붙여서 제 번호를 저장하시면 텔레그램이 뜨고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82 필요 없이 010-2294-2016을 저장하시면 텔레그램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이번엔 텔레그램을 하는 아이패드 따로 그리고 그 방송하는 아이패드를 따로 가져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텔레그램을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망치 부인이 뭐 한국에 없다 막 두렵다 걱정된다 그러지 마세요. 근데 플러스 82는 010 안 하고 그냥 10 해도 돼요. 플러스 82 10 010 안 하고 그냥 10 해도 돼요. 예. 자,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또 트윗도 할게요. 트윗도 하고 그리고 생방송하고. 뭔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망치부인을 검색해서 봤는데 망치부인 방송이 안 보이면 트윗을 봐. 보통은 방송하고 있을 거예요. 보통은 낮 동안 내가 그러니까 여기선 밤이지? 여기서 밤 시간에 내가 거기 돌아다니면서 밤새도록 방송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망치부인이 안 보이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저기 트위터를 보시면 저의 근황을 아실 수 있을 거고 제가 텔레그램을 또 할 수 있는 시간에 할게요. 예. 자, 이상으로 모든 안내 방송을 마치고 내일 모레 금요일에 망치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캐나다 토론토 6개 도시 순회 강연 및 길거리 수다방을 하러 출국합니다. 망치부인이 한국에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번엔 방송한다. 방송이 켜져 있다면 내가 어디 있든 여러분과 나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어요. 내일 낮 2시에 만나요.